자, 주제사 문화정치의 허화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것 앞에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무단정치였어요. 그렇죠? 자, 무단정치라는 건 힘으로 제압하는 통치였어. 그런데 이 무단정치가 뭐의 어떤 제동을 받게 됐어요? 3.1운동의 제동을 받게 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구나를 일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중에 하나가 뭐였어? 무단정치가 뭐로 바뀌게 됐다? 문화정치로 바뀌게 됐다. 이런 것들이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중에 하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문화정치 때 예전에는 문화통치라고 했는데 이번 교과서부터 문화정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조금 더 유화정책, 문화정치 때는 유화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화가 무슨 뜻이에요?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럼 문화정치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이전에 무단정치 때는 뭐였어요? 헌병경찰 제도였죠. 이것이 보통경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다가 민간인 경찰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무장한 군인보다는 민간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부드럽다고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원래는 이 조선 총독은 누구만 임명될 수 있었어요? 육해군 대장, 즉 군인만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다? 문관 총독도 임명될 수 있게 꼭 조선 총독이 일본의 군인일 필요는 없다라고 문화정치 때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지우고 다시 쓸게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 허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또는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 허용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어떤 모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너무 허용되면은 일본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당시에 만든 법이 뭐냐면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이거를 다스리기 위한 어떤 사회주의를 어느 정도 제압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왜냐? 우리 3.1운동이 언제죠? 3.1운동이 1919년이죠. 1919년에는 이 3.1운동에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레닌이 압박 받고 있는 식민지 민족들한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식민지의 사회주의가 퍼졌잖아. 근데 사회주의는 제국주의, 즉 어떤 일본을 위시한 당시의 어떤 그 서구 열강들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제국주의랑 사회주의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건, 부딪히는 개념이라는 건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해 줬어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많아지는 건 제국주의 일본으로서 당연히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1925년에 만들어서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도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원래는 이제 고등교육과 이런 걸 제한하고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으로 일관하던 1차 조선교육령 때와 달리 우리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도 하고 3면 1교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면이란 단위 아시죠, 여러분? 그 지방에서 무슨 면, 무슨 읍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3면에 1교는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형식의 삼면일교주의라는 교육 정책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정책을 그냥 겉에서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허상과 실상이죠. 그쵸?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는 소리지. 그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인원이나 시설의 수는 거의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돼요? 통제는 더욱더 강해졌겠지. 그치?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문관총독이 임명될 수 있었지만 임명된 적 없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사를 검열하고 삭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정간시키기도 하고 폐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허용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검열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정치는 그냥 사기꾼이네. 사기의 느낌으로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사회주의자만 통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일본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가만히 냅두는 것도 치안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플러스 우리의 독립운동도 제약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조선교육령도 좋아진 것 같아. 4년에서 6년이나 교육 연한을 더 늘려줬어.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건 사기냐?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의 구분을 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면 1교예요. 만약에 근데 이 3면 1교에서 1교는 일본이 통제가 가능한 학교고 만약에 일본이 통제가 안 되는 우리의 어떤 독립의 어떤 그 불씨를 당기는 만약 그런 민족 학교들이 있다고 쳐봐. 그럼 3면에 1교가 아니라 2교, 3교, 4교, 5교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이 통제할 수 있는 1교 외에는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조선 교육령 역시 사기였다. 자, 요거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 조선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우리도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도협의회, 뭐 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그래서 마치 조선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든 것 같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거나 또는 일본과 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당시 때 돈이 많다. 식민지 시대에 돈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이 과연 일본에 적대하는 사람일까요? 일본에 적대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마치 우리의 정치적인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사기였다라는 게 요 문화정치의 허와 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때 나왔던 정책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또 회사령이라는 게 있었죠. 자, 1910년대 때 회사령은 뭐예요? 허가제죠. 허가제. 즉 총독이 허가해야 이 회사를 세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1920년대로 오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 회사령이 폐지되고 회사는 내가 설립한 다음에 총독한테 회사 설립했어요 라고 신고만 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회사 세우기가 쉬워요? 허가받는 것과 신고하는 것? 이게 쉽죠. 그쵸? 그러면 왜 1920년대 때는 회사 설립을 쉽게 해줬을까? 자본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왜 더 넓게 열어줬을까요? 이제 1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자본이 한국 시장에 많이 침투했고 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더 이상 총독이 보호를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 일본 자본이 충분히 조선에 있던 그 회사들과 경쟁해서 살아날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여기에 발효된 거지. 그래서 이때 신고세로 바꾸기도 하고 관세 역할을 하던 이입세를 폐지하면서 관세도 없어요. 관세도 없고 완전 자유무역 어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총독부가 이렇게 풀어주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일본 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본시장은 계속 잠식당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위에 토지조사 사업을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이 했던 건 뭐야? 조선의 땅을 빼앗게 됐지. 자, 그 빼앗은 땅에서 그럼 이제 나는 생산물들 이제 그것들을 빼앗아 가야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미, 쌀을 생산하는 걸 증식, 늘리는 계획. 이거는 일본에서 당시 일본이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박정희 시대 때 공업화가 되면 사람들이 다 농촌에서 어디로 와요?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모여들잖아. 그럼 농촌에 사람들이 부족해지게 되고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쌀 생산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을 일본이 이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족한 쌀을 어디서 가져오기로 생각해요? 조선에서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이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쌀이 여러분 생산이 많이 돼요? 쌀이 생산되는 토지가 좋아지거나 또는 농사법 또는 아예 좀 잘 자라는 품종으로 개량하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쌀 생산이 늘겠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개량하는 데는 뭐가 들어요? 돈이 들지. 품종과 농법을 개량하는 데도 돈이 들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를 더 쌀이 잘 자라는 토지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물도 잘 갖다 대야 되고 그 토지에 비료도 많이 줘서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야겠죠. 자, 비료를 개발하고 비료를 주고 이런 거 다 돈이지. 물을 갖다 대는 그 공사하는 데도 다 돈이죠. 자, 품종을 개량하고 농법을 개량해요. 여기에도 다 뭐가 들어가요? 돈을 투입해서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보고 새로운 농법도 개량해보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돈들을 그러면은 누가 부담했겠냐 이거야. 과연 일본이 부담했을까? 아니면 지주들이 부담했을까? 지주들은 일본과 친할까 안 친할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작농들한테 이 모든 것들이 전가되면서 소작농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졌겠죠. 그쵸? 자, 여러분이 지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저런 계획을 세웠어. 그래갖고 품종개량, 토지개량을 하래. 그러면 내가 이 산미증식 계획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내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소작농들한테 야 니네가 내 라고 하겠지. 소작농이 그걸 왜 제가 냅니까? 그럼 야 소작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소작 딴 사람한테 줘! 라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작농들도 에이 씨발 하면서 그냥 자기가 내게 되겠죠. 그래서 소작농들이 모든 걸 다 전가받게 되고 또 지주는 일본한테 뭘 요구하겠어요? 아니 국가 정책으로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좀 지원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지주들은 또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금 타내갖고 비용은 얘네한테 전가하고 그 비용을 받은 건데 이 돈을 받은 건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로 또 이 받은 돈으로 뭐예요? 땅 사서 늘리고 자기 배만 불리고 민족의식은 하나도 없고 욕심 많은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우리의 농민의 삶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1920년대 상황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930년대 상황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녕.